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하는데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데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정보론에서도 말씀드렸고 노동시장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06페이지 기출 37번 보겠습니다.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어떤 기업의 2010년 근로자 수는 40명, 생산량은 100개, 생산물 단가는 10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문제 수가 길어지거나 막 숫자가 많이 나오면 야, 저거 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과 일치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적정임금 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과 일치시키면 맞다라는 거죠. 일치시키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된다라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 문제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숫자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2010년이라 그랬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이겠죠. 자, 2010년에는 근로자 수가 40명이었다. 근로자 수 40. 그 다음에 생산량은 100개였고 그 다음에 생산물 단가는 10원이었다. 단가 10원.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150원이다. 그 다음에 2011년 근로자 수 50. 그 다음에 생산량은 120. 그 다음에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 비용은 200원이다. 자, 그래서 지금 2010년과 2011년이 어떻게 변했느냐,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가 그만큼 변한 거에 따라서 임금도 그만큼 올려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데 생산성이라는 것은 생산성은 투입분의 산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입보다 산출이 많아야 생산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반대로 투입은 많았는데 산출이 적다. 아유, 생산성이 안 좋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생산성 값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생산성이 여기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생산성은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도 있고 자본 생산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 투입을 노동으로 봤을 때 산출이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것들을 생산성으로 계산하는 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본값은 여기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허수라는 거죠, 사실은. 네, 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분히 보면 자, 2010년부터 볼게요. 2010년이 근로자 수가 40명이었는데 생산량이 100개였고 단가가 10원이에요. 부가가치가 붙는다라 보니까 부가가치가 붙는다라는 건 뭐예요? 금액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금액. 결국 단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생산 가치가 100개 곱하기 얼마예요? 10원. 그럼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의 생산 가치를 냈다는 거야. 뭘 통해서?
근로자 40명을 통해서 산출이 1,000원이라면 근로자가 몇 명 투입됐다고요? 40명 투입됐다라는 거죠. 40명. 그럼 얼마예요? 25원이 노동 생산성이었다라는 2010년도에 똑같은 걸로 2011년을 보면 2011년은 생산 가치가 120원 곱하기 120개 곱하기 12원인 거죠. 120개 곱하기 12원. 그러면 1,440원이 되겠죠. 이거를 몇 명이 만들었다? 50명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은 28.8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가져가라는 거예요. 계산기. 2차 시험에서는 28.8원. 그래서 그러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증가율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제가 증가율은 원래분의 변한 것에서 원래 것을 빼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원래 것이 2010년이 원래가 되겠죠. 변하기. 그러면 25원 분의 28.8 빼기 25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5.2%라고 그러네요. 결국 뭐예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되는 거죠. 이게 값이 나오면 적정임금은 여기에 맞추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정임금 뭐로 해라? 12.5% 인상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가정하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11년도 적정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발생 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하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나왔던 이런 것들 소수점 첫째 자리 이런 것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뒤에 뭐 다른 풀이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뒤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자본 비용은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허수라는 거. 근데 다른 풀이에서는 이걸 넣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라는 걸 참조해 줄 뿐이지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예. 그 실업에 대해서 이 1차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 2차에서 이제 나온 건데, 자, 실업을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따른다면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마찰적,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뭐냐 도대체? 주로 불경기에 발생하는 거죠. 주로 불경기에 발생하며 생산물 수요의 감소에 따라 상품 수요겠죠. 상품 수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상품 수요의 감소에 따라 생산의 감소, 즉 고용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좀 길어지네요.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한다.
자, 이게 경기적 실업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경기적 실업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대책. 네? 이거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회 총체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해결되는 실업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재정금융 정책과 고용 창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확대 정책. 네. 재정금융 확대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총수요 확대 정책에 따라서 뭐 이자율을 인하한다든가, 그다음에 재정 확대 정책에 따라서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등등등. 혹은 뭐 SOC 같이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대책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근로자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변화, 예를 들어서 업종 전환이라든가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기계 도입, 신기술 도입, 이런 산업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상응하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실업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나요? 구조적 실업. 예.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구조적 실업을 들 때 사례를 들어드린 기업이 있었어요. 삼천리라는 기업. 그죠? 삼천리가 뭐 하던 기업이었다? 저 1차에서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셨던 분 있을 텐데, 삼천리는 원래 석탄을 캐던 기업이에요. 연탄 만들던 기업이에요. 근데 연탄을 만들던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이 삼천리 입장에서는 이제 앞을 본 거죠. 아, 이게 석탄 산업이 이제는 사양 산업에 접어들겠다 해서 어디로 옮겨갔다? 예, 석탄에서 도시가스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 석탄에서 도시가스로 업종을 변경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석탄 산업에 있던 광부들이 그러면 이 도시가스로 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해고해서 실업자가 된 거죠. 뭐 기능이 있었으면 다 이쪽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산업이 그렇게 변하는데 근로자는 대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발생한 실업이에요. 뭐 경기적 실업은 많죠. 뭐 불경기 때 발생하는 거니까. 불경기 때 어때요? 여러분들 소비를 줄일 거 아닙니까? 불경기니까. 그러면 소비가 준다라는 건 뭐예요? 예, 상품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안 팔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생산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근로자를 그만큼 해고한다라는 거죠.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국가에서 주로 이런
한다면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차피 구조적 실업은 지금 나왔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광부들이 나왔을 때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광부 일만 했었는데 광산 산업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광부로 새롭게 취업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산업으로 취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교육이 필요한 거야.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아예 인력 수급 정책을 잘 펴가지고 이 광부로 들어가려고 하던 사람들을 아예 잡아서 너 거기 가지 마. 거기 망하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아예 실업자를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대책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마찰적 실업. 이 마찰이라는 표현은 뭐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예. 구직과 구인이 적정하게 만나지 못해서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인은 있는데 구직이 없다든가, 구직은 있는데 구인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장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기능적으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때 발생하느냐? 신규 입직자의 직업 탐색 기간 혹은 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 등에서 발생하는 거죠. 직업을 탐색하는 동안에 구인과 구직 정보가 원활히 만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래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해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탐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야. 자기에게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 이런 것들 고용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된다면 훨씬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은 고용 안정 기관의 확대라든가 혹은 고용 안전 전산망의 확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인 구직 정보의 원활한 제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적 실업인데 계절적 실업은 아주 말 그대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로 농업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산업에서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는 뭐 경포대나 해운대다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바쁜데 겨울에는 어떻겠어요?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광이나 주로 농업 혹은 건축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만 만드는 뭐 건축물이다. 혹은 겨울에만 하는 건축물이다. 뭐 등등등.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은 일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로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 실업은 주로 휴경지를 경작하거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대체 구인처를 발굴해서 그쪽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네 가지 실업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아마 1차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도 썼었을 거예요. 본인에게 적당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을 탐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39번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예, 실업자의 정의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뭐 제가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 의사가 없다 그러면 실업자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백수예요, 백수. 예.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 의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아우, 나 일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할래. 그럼 실업자도 아니라는 거죠. 예, 아시죠? 그 다음에 통계청 정의로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 주간인 일주일 동안 수입 있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계청에서는 실업자의 정의로 본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나온 거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라고 되어 있었죠. 예,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의 공통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둘 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가지 실업 중에서 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있어요. 근데 맞지 않거나 혹은 뭐 대응하지 못했거나 혹은 찾지 못했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실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은 실업자와 공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업자도 있고 그 실업자가 들어갈 공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대신 구조적 실업은 내가 능력을 못 갖추거나 지역적으로 다르거나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고, 마찰적 실업은 그거를 내가 못 찾은 거예요. 나를 찾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원을 못한 거지.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인 내용과 구직 내용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네. 구인과 구직의 부적절한 대응.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또 있겠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광부 얘기했던, 광부는 태백이나 이런 그런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 태백, 사북, 정선 이런 데 있었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안산공단이라든가 혹은 대구공단이라든가 혹은 뭐 대불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지역적으로 안 맞았던 거야. 구인과 구직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의 적절한 이동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을 옮겨가든 업종을 옮겨가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시적으로는 완전 고용과 양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시적 경제에서 볼 때는 완전 고용이라는 상황에서도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업률을 낮추려고 뭐 100가지, 1000가지 정책을 피더라도, 그래서 아예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업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혹은 회사가 자꾸 산업 발전에 따라서 업종을 바꾸거나 기계를 도입하거나
이러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구조적 실업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나한테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지, 이 회사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겨가야지, 이래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이 두 가지 실업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구조적 실업은 비교적 단기적 실업이에요. 단기에 속하는 거고, 마찰적 실업은 비교적 장기에 속하는 실업입니다. 반대로 썼네. 죄송합니다. 이 교재에 맞춰서 써야지 안 되겠네. 교재가 좀 반대로 돼 있었네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주로 단기인 것에 비해서 구조적 실업은 주로 장기에 속할 수 있는 실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시간적 불일치가 주요 원인인 거예요. 마찰적 실업은. 그래서 시간적 불일치가 주로. 근데 구조적 실업은 지역이나 산업에 발생하는 거죠.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강원도 특정 지역의 어떤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광산업이어야 되겠죠. 광산업, 그죠? 광산업, 태백지역.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마찰적 실업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는 이미 다 뽑았어. 그럼 기다려야 돼. 그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기다려야 되거나, 혹은 나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 회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야. 그런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 교류나 적절한 매칭 시스템 부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칭 시스템. 그래서 주로 이제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것에 잘 맞으면, 나에게 맞는 회사나 직업을 많이 알려주면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선택해서 쉽게 취업하는데, 그것들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아는 한도에서만 봤을 때는 나를 뽑는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재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자발적 실업이에요. 이건 내가 조금 줄일 수도 있어.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바로 취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 나에게 딱 맞는 회사를 찾는 동안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 실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긴 뭐야? 비자발적 실업인 거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죠. 이건 비자발적 실업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없거나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술 혹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발적 실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종류를 나열하시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 자발적 실업입니다. 요거 하나 자발적 실업이고 나머지는 다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 게 아니죠. 자발적 실업은 본인이 취업 시기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면 취업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자발적 실업인 거죠. 그래서 현행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실업의 유형을 말한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주는 임금 수준이 나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안 가. 그러려면 나 집에서 놀래. 뭐 이런 식의 실업이 자발적 실업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면, 백주부가 얘기했던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대. VMPL, W는 이런 게 있었죠. W는
VMPL, W가 VMPL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때가 가장 적정하게 최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때 맞춰라.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한계 생산물 가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임금을 많이 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생산물 가치보다 적게 줘. 이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취업 안 하는 거야. 이게 자발적 실업이야. 근데 그럼 반대로 비자발적 실업은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적게 줘도 되는데,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적게 주는 거죠. 이게 적게 주는 거죠. 적게 줘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도 취업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비자발적 실업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발적 실업은 이 상황에서 이게 못마땅해서 취업을 안 하는 거고, 비자발적 실업은 이 상황이라도 취업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비자발적 실업인 거야. 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률을 나열하시오. 31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도 일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 구하지 못한 거야. 그런 상황이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고요. 나머지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도 그렇고 구조적 실업도 그렇고 계절적 실업도 다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발적 실업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자발적 실업은 본인이 안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자발적 실업은 내가 취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발생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가족 해체라든가 혹은 그 외에 가족들이 어떤 생활이 파탄나서 이런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높은 실업률은 범죄율도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충격에 의한 좌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이가 높을수록 더 불안감은 높아지게 될 수도 있겠죠. 더 이제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실업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라든가 증오라든가 혹은 수치심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업증을 겪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문제점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 타이틀로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 문제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기존의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시오. 그러면 잠재적 실업이란 뭘 말하는 거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잠재적 실업이라는 건요, 어떤 경우를 주로 얘기하냐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4년제를 나왔어. 근데 대기업 A를 가고 싶어.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취업 재수를 해. 취업 재수를 하면서 놀 수 없으니까 뭐예요? 편의점 가서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거야. 나머지 5시간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5시간을 공부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편의점 가서 5시간을 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업자예요? 취업자예요? 취업자죠. 취업자. 실업자 아니잖아요. 일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라면서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는 실업자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실업자에 속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실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 사람이 여기 그만두고 그 본인이 찾는 일자리가 생기면 금방 그쪽으로 튀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실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한 해 정도 취업 재수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뭐 2년, 3년 취업 재수한다.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 그거 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조금은 그거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능력이 높았다면 대기업 A 쉽게 들어갔을 겁니다. 정말 간당간당히 떨어졌다. 그럼 이제 뭐 정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해 정도 취업 재수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몇 년 간다.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사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본인의 실력은 안 되는데 눈만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입장에선 경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취업시키려면. 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선별 기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별 기능이 뭐예요? 예.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를 강제로 갖다 놓으면 그 선별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를 A, B, C 등급이라고 다 나눠줬어. 그래서 A는 10,000원, B는 7,000원, C는 5,000원 이렇게 형성돼 있었는데 야 C도 다 A 등급이야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뭐야? 어떤 건 10,000원 샀는데 좋은데 어떤 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별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듯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선별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려고 드니까 예. 능력은 조금 모자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대기업에 넣으려고 하면 대기업에 얼마나 많이 돈을 퍼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도 저하된다라는 거죠. 왜? 거기에 맞는 A에 맞는 사람이 A에 가야 그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C에 있는 사람이 A를 갔으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 가서 임금을 많이 받고 있으면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 굉장히 물가가 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갑자기 돈을 많이 풀어버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확 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실업을 정부의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돈을 써서 취업을 시키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